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정말 빅 이슈들이 많은 주간입니다. 네. 10월이 벌써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11월이 되죠.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뭐 애플이나 뭐 빅테크들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미국에서 계속 발표되고,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LG에너지솔루션 확정 실적도 나왔는데 중요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31일에 확정 실적, 세부적인 실적 베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반전할 수 있을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지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미국 대선도 있지만 또 FOMC도 있어요. 이러니까 살펴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한 주, 10월 마무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연일 신저가를 다시 썼던 삼성전자가 그래도 오늘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증시에서 이제 반도체 지수가 1%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번 주에 확정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DS 부문, 반도체 부문에서 영업이익단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반전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뿐만 아니라 11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빅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마무리를 잘 하면서 오늘 시장 먼저 대응하면서 시장을 준비해 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이 부각받고 있을지 함께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존하고 굉장히 좀 이슈들이 여러 가지로 좀 분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역시 뭐 삼성전자 실적도 중요하고 미국에서 빅테크 실적도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크기나 색 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1시간 정도 개장하고 나서 오늘 ESSD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ESSD가 좀 관심을 받았는데, 이 데이터 센터용 ESSD가 3분기, 4분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쪽을 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작용하면서 관련된 ESSD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싱크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오랜만에 또 같이 동반해서 반도체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지난 주말에도 올랐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거의 1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우리 시장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뭐 리튬 가격도 관련해서 좀 연동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은행주라든지 방산주들은 역시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엔터주들도 지난주에 아파트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역시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나 뭐 수소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또 정의선 회장이 토요타 회장과 함께 행사도 진행을 하고 대담을 했다고 하죠. 관련해서 어떤 협력들이 나올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씩 이제 부각이 되는데, 11월 들어서 여러 가지 미국의 대선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정치 관련된 이슈, 빅 이슈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인과 관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정치 테마주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랜만에 STO나 로봇 관련 종목들도 오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해야 될까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오랜만에 게임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지난 주말 사이에 역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게임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 다시 판호를 발급했다, 외자 판호 발급했다는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된 게임주들이 오랜만에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서가 외국산 게임 15개의 외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이 15개를 들여다보니까 국내의 업체들도 역시 포함이 돼 있었어요.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 포함이 됐고, 시프트업의 니케가 역시 허가를 받으면서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이러면서 증권사들도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시프트업이나 NC소프트 좀 다시 봐야 된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중국에서 외자 판호 발급됐다는 소식들은 우리 시장에는 뭐 호재로 작용하는 늘 패턴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2월에도 넥슨이나 넷마블, 네오이즈의 게임 4개가 판호가
허가가 됐고 6월에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PC 버전이 중국에서 또 허가를 받았죠. 이번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인데 관련해서 게임주들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을지 최근에 이벤트나 행사들에서는 크게 게임주들이 반응을 못 받았는데 중국의 이 외자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게임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볼까요? 네, 앞서 언급해주신 시프트업의 이제 니켈을 보유하고 있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NC소프트의 효자 게임 리니지 2M도 함께 판호를 반급받게 되었는데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오름세 보이다가 현재 좀 하락 반전하면서 1.6%대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2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프트업의 상승세가 오늘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 거의 7% 가까이 오르면서 6만 2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 두 게임이 이번에 결정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 건데 이 두 게임의 각사 매출의 핵심 매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니케는 올 2분기 시프트업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도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 매출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기대감 더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검은 사막 중국의 오픈 베타 테스트 OBT 시작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지난 22일에 접속 서버를 열었고 24일부터 OBT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또 매기가 좀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6%대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38,1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컴투스의 경우에도 오늘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련주 분위기 따라서 동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1.3%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 관련주 아래서는 그래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세 보이면서 약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4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호실적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 매출 6,452억 원, 영업이익 2,5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33%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신작이 부재한 것이 조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한데 실적 효자인 배틀그라운드의 꾸준한 흥행 그리고 다양한 IP 컬러버레이션 등이 실적을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 동향 살펴보셨고요. 이제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자, 두 번째는 항공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멘텀도 있는데 경영권 분쟁 관련된 이슈도 있고 관련해서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모멘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기업 결합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최종 승인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만에 관련된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럽연합에서 대한항공이 티웨이 항공에게 넘겨준 유럽의 4개 노선에 대해서 안정성을 한번 평가하고 한 달 동안의 이 운행 상황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최종 승인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음 달에 유럽 쪽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미국만 남게 되는데 미국의 승인도 일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합병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의 상승 탄력이 좀 나오는 이유는 티웨이 항공 같은 이 관련된 경영권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자, 역시 소노 인터내셔널이 지금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호텔을 인수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티웨이 항공이나 에어프레미아 같은 항공업에도 진출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티웨이 항공 최근에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주가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역시 대명 소노가 이 티웨이 항공에도 역시 손을 뻗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뭔가 큰 반응을 보이고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경영 분쟁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역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항공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항공 관련주 움직임 함께 보시면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경우에는 현재 소폭으로 약세 전환해서 약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홀딩스, 티웨이 항공, 이 티웨이 그룹에 또 이슈가 있죠. 경영권, M&A 관련해서 또 이슈가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대명 소노그룹 2대 주주, 그 최대 주주인 예림당이 지금 경영권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 또 예림당과 대명 소노그룹의 주가는 약세로 반전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진칼의 주가 0.3%대 오름세, 대한항공은 1%대 오름세 가져가면서 23,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1.5% 가까이 오르면서 9,770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 이슈를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마일리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1대1로 좀 똑같이 마일리지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양사의 가치가 조금 달라서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합병이 성사가 된다면 각자의 상호명을 유지하면서 각사의 마일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일리지 관련해서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주가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이슈는 국회에서 이슈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STO 관련, 증권형 토큰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다시 또 시장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작년 계속 STO 법제화 될 것이다, 추진될 것이다, 관련된 테마주가 형성되기도 하고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작년에는 통과가 되지 못했죠. 21대 국회에선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대 국회에 들어서 다시 한번 STO 법제화 관련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무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토큰 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도 역시 추진이 됐다가 21대 국회가 끝이 나면서 자동 폐기가 돼버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 발의됐던 그 법안을 약간 수정해서 수정안을 김재섭 의원이 이번에 다시 대표 발의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과연 이것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STO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증권,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뭔가 투자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라는 시장의 그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STO 관련된 토큰, 증권형 토큰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거래가 될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조각 투자와 관련된 또 과거에 NFT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옥션, K옥션, 서울옥션 같은 이 옥션 관련 종목들도 역시 좋은 모습 그리고 실제로 이제 STO가 거래가 되면 이것이 거래되는 플랫폼 증권사도 역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종목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STO가 법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곧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닐까,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네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 오늘 관련주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핑거가 굉장히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넘게 급등세 연출하고 있는데 최근에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IT센의 경우에도 8% 넘게 오르면서 6,840원 선에 움직이는 모습. 한국 최초로 실물 금속 기반 STO 사업 가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의 토큰 증권 플랫폼 운영 사업자이고요. 금과 원자재 등 실물 신탁 수익 증권 기반의 STO 규제에 관련해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회사 샌골드의 경우에 귀금속에 100분의 1g 단위로 조각 투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난 2020년 3월에 출시를 했는데 누적 이용자 100만 명 넘어서고 있고 누적 거래 금액도 8천억 원 기록하면서 성장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뱅크웨어 글로벌도 현재 구간에서 4%대 시세 가져가고 있고요. 7,660원에 움직입니다. B2C항 STO 거래 플랫폼 가지고 있고 B2B항으로 증권사와 금융회사 등의 미들웨어로 제공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STO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옥션, 옥션 관련주들, 한국 옥션 같은 종목들 동반 강세 보이고 있고요.
K옵션 같은 경우에는 투게더 아트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ST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2.6%대 오름세 보이면서 8,2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반도체 2차 전지가 함께 상승하면서 여러 가지 업종이나 테마들이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일단 분위기는 좋고 기분은 좋은 상황인데 더 자세한 종목별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라이브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한국 증시 분위기 괜찮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코스피가 2,600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윗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도 강합니다. 1%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보니까는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M7이 최근에 또 강력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 시장은 다우 지수와 지금 S&P 500 지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 끝난 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이 골디락스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실적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이 기업 실적 발표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테슬라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이 매수세를 유입시키는 그런 기회를 가져왔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종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일 겁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와도 관계가 많은 그런 종목인데요.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어느 정도 더 투자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HBM 쪽에서 거의 독과점하다시피 하는 이 시장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이 AI 칩인 신종 AI 칩인 블랙웰을 1년치 주문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미리 실적 발표 전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미국 대선이겠죠. 맞습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에 따라서 미국의 정책이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사실 이슈가 현재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기업들 꽤나 많고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이 이제 약 9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변동성 커지는 가운데서 관련된 사안은 계속해서 좀 힘을 짓누를 예정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이슈 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증시도 역시나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상 최대 3분기 때 200조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3분기 때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200조 원 이상 매출한 건 처음인데요. 그러다 보니 시장 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4분기까지 포함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차 분야에서 캐즘이라는 이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서 달성한 실적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의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현대차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3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처음에 전기차 수요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를 홀류에서 생산하게 한 것은 이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하이브리드 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부품주들도 내년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우리나라 증시에 가장 크게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이제 파병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시장에는 이제 상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방산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난 9월 2일 날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가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80원을 돌파해서 1,400원으로 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었고, 그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팔면서 바로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실제로 1,380원을 넘어 1,400원을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1,380원대에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직접 시장에 참여를 해서 외환 보유액을 일부 헐어서 이걸 직접 달러를 사들이고 있는, 그러면서 이 원화 가치를 어느 정도 좀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에게는 환율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말뜻은 4분기 때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시장 변화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4분기도 이제 중간이 지나가면서 연기금들이 윈도우 드레싱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마지막 날 12월 29일 날 마지막 날 거래에서 주가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그 한 달 전 내지는 지금 11월 달 들어가면서부터 이러한 밑작업들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그 종가 마지막 거래일 날 어느 정도 자신들이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놓죠. 특히나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세를 나타내면서 원화로 환산한 이 수출 기업들의 원화로 환산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좀 조심해서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실적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은 4분기에 한국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에 잘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또 지난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단에서 약간의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기아가 성장을 했다라는 이 부분의 시장에선 좀 주목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는 약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아의 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특징 섹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 좀 볼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우리 증시에서 상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우리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남북 관계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북한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면서 우리 한국도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정부가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살상 무기를 보내겠다고까지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까지 말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결되는 그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국방부가 자폭 드론을 연내에 실전에 배치하겠다 이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시장 내에서는 이 드론이 실질적으로 이 군사적인 측면에 사용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국산 드론이 특히나 이제 이 드론 쪽은 중국이 세계 시장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이 드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국산 이 자폭 드론을 만드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드론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국방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퍼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퍼스텍은 자회사 중에 이 유콘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드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드론을 갖고 자폭 드론을 만드는데 이 드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또 한편으로 이 퍼스텍은 국책 과제로 이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뢰 제거 로봇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로봇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텍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 실적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퍼스텍은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는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퍼스텍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부분 짚고 왔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 섹터 M&A 관련 기업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최근 시장에서 참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은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머니 게임화 됐다는 말을 하는데요. 맞아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영풍그룹과 이 경영권 분쟁하는데 양쪽에서 MBK나 그런 그 사모펀드까지 참전을 해서 규모가 약 6조 원의 돈이 여기에 투입됐습니다. 네. 단일 종목에 6조 원이라는 돈이 머니게임으로 이 지분 대결에 사용된 것도 우리나라 이 증시 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실제로 들어가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고려아연은 66만 원에 공개 매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이후로 지금 130만 원대까지 주가가 급등해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다른 FN가이드나 한미약품, TA항공 등과 또 계속 이제 M&A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고려아연과 이 FN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2대 주주와 그다음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1대 주주가 이 경영권을 갖고 경영권을 실제로 누가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 싸움이 붙은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동업관계로 되어 있는 회사가 상장사 중에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리스크가 항상 잠재해 있고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돗자리를 깔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특히 TA항공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이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의 지분 차이가 단 3%밖에 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딱 채워놓고 일단은 이 적대적 M&A 의사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명소노그룹은 요번에 소노 인터내셔널이 IPO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면 공개 이제 이 상장을 하면서 공모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모 자금을 갖고 요 M&A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대명소노그룹은 에어프레미아라는 회사도 또 이 항공사인데요. 이 회사도 2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림당이 갖고 있는 TA항공과 TA홀딩스를 인수를 하고 에어프레미아까지 인수할 경우에는 단번에 매출 구조가 한 1조 원 정도 되는 항공사의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명소노그룹은 이 2대 주주 자리에만 만족하지 않고 향후 실제로 적대적 M&A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길게 보는 시각으로 이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참 단기적인 이슈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좀 집계되는지를 잘 확인해 보신다면은 장기적인 시선으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오늘 시장에서 참 뜨겁습니다. 게임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판호 발급인데 네. 오늘 보니까 NC소프트, 십톱 이렇게 두 가지 기업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중국에서 새로 게임 판호를 발행하는데 이번에 이 시프트업이 갖고 있는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이 니케라는 게임과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 이번에 이 판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에서는 오늘 승리하신 니케 쪽에 손을 들어주면 시프트업을 주로 사고 있는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구조조정과 인력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결과가 됐죠. 하지만 이 NC소프트가 이번에 판호를 받은 리니지 2M은 대표적인 리니지 게임 IP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는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여기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게임이 판호가 안 나오는 동안 이 중국 시장에서는 리니지 라이크류의 카피 게임들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의 이 카피 게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장에 우리 NC소프트의 오리지널 리니지 2M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 중국 게임 업체들이 리니지 라이크라는 카피 게임을 만들어 놓은 시장에 우리 NC소프트가 드디어 이제 숟가락 들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게이머들이 이 리니지 라이크의 카피 게임류에다 즐기다가 오리지널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실제로 가짜와 진짜, 가짜와 오리지널의 차이를 이번에 중국 게이머들이 제대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NC소프트가 최근 들어서 주가를 다시 이제 고개를 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이 사업 구조조정과 또 신작 게임들의 그 시장 내 반응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시간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게임 업종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 섹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럼피스킨병과 관련된 이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동물약품 관련주, 특히 이제 이 조리독감이나 또 이름이 좀 럼피스킨병 이것들이 국내에서 발병이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조리독감 같은 경우는 고병원성 H5N1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까지도 네. 이 전염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치명적인 그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동물에게서만 이게 발병을 해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없다고 생각됐지만 이미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파이자와 함께 이 고병원성 조리독감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 고병원성 H5N1형 조리 인플루엔자 이 감염병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농가에 대한 그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소 럼피스킨병이 경북 문경, 강원도 원주, 충남 당진 등에서 발병하면서 전국 단위로 이게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로 이제 동물 약품주를 이용해서 이제 동물 백신을 접종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동물 의약품 회사들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소 럼피스킨병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젖소들을 감염시키면 우유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한번 우유 파동이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 구제역 때문에 그랬죠, 그때는요. 근데 우유 파동이나 또 한우 파동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수입 쇠고기의 가격을 밀어 올려서 이 식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물 의약품을 통한 백신 접종이 또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관련된 종목 그리고 섹터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참 저희가 많은 섹터를 짚고 왔는데 그 가운데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역시나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에 같이 방송을 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NC소프트를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게 그때 이제 가격을 물어봤을 때 제가 좀 당황하게 했는데 네. 왜냐면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도 한 19만 원을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이 매출이 리니지 게임이 올드화되면서 기존 게임이 노후화되면서 이 매출이 좀 둔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를 공동대표로 데려오시면서 이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죠. 그러면서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번에 신작 게임을 내놓은 것들이 시장에서 의외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이 리니지가 요번에 NC소프트가 새로 내놓은 게임 중에 이 스런 앤 리버티라는 게임이 이게 이제 콘솔 게임으로 이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런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콘솔 게임 시장에서 이 반응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콘솔 게임 하면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해주면서 애들이 뭐 닌텐도나 이런 게임 갖고 노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게임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이 콘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 콘솔 게임 시장 내에서 NC소프트가 처음으로 이제 스론 앤 리버티라는 게임을 내놨고 이게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런칭하면서 이게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NC소프트는 신작 게임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한 비용을 줄이면서 마진, 즉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인력 구조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게 뉴스화돼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도 생기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고요. NC소프트는 처음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이러한 구조조정은 다른 게임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NC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신작 게임의 글로벌 인기가 나오면서 이 리니지 게임의 올드화된 리니지 게임의 수익률을 그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NC소프트 언제적 NC소프트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막상 이제 중국 시장 안에서 넓혀갈 그 저변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밴드웨건 효과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따라 특정 행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밴드웨건이란 단어는 행진할 때 선두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악대차를 뜻해요. 악대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뒤따르며 군중이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어떤 유행이나 선택을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는 현상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그 제품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제품이 인기가 많으니까 나도 사볼까? 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현상이 바로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안정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좋은 선택일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거죠. 둘째로는 소속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수에 속해 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류의 선택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특정 스타일의 옷을 입기 시작하면 나도 비슷한 옷을 입고 싶어지는 이유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는 마케팅이나 정치에서도 자주 이용돼요. 예를 들어 제품 광고에 이미 100만 명이 선택한 제품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신뢰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정치에서도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는 소식이 들리면 사람들이 그 후보에게 마음을 기울이기 쉬워지는 것도 비슷한 원리예요. 하지만 밴드웨건 효과를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선택한 것이 나중에 실수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행이나 다수의 선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나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밴드웨건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일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올 테니 마켓나우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집중 좀 분석하고 종목도 발굴하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희가 매주 한 주 시작할 때 제약바이오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자, 지난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들이 많았어요. 그중에서도 피플바이오도 지난주에 좋은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뭐 물론 지난주에 올라서 좀 조정받고 있는데, 자, 피플바이오 저도 뉴스를 봤는데 이게 뭐 피 한 방울로 알츠하이머, 이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제품이라서 이게 친숙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으로 지금 유럽의 가장 큰 검진 센터인 네. 그 신랩을 이제 뚫어서 그 이슈가 저희 팜 이데일리 유료 기사로 먼저 나갔고 아직 무료로 풀리지 않아서 그 지금 포털에서는 보실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츠온이라는 예. 제품이었는데, 이게 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이르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에 11월부터? 네. 그 이제 피플바이오 제품으로 이제 혈액을 이제 환자들의 혈액을 피플바이오 제품이랑 이제 같이 이제 신랩에 들어가서 신랩이 이제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탁 검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보통 뭐 코로나19 저희가 약국에 살 수 있는 진단 키트처럼 이게 바로 그 자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이제 신랩에서 해준다는 건데요. 이 신랩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큰 이제 검진 센터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이런 검진 서비스를,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랩은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소규모 검진센터 같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6억 건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글로벌하고 대형 기관이다.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검사 수탁기관, 검진센터,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건강검진 받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랑 약간 다른가요? 검진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일반 병원에 가서 내가 알츠하이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 피플바이오 제품이 이제 권유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냥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그냥 뭐 계약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고 들었어요. 이게 뭔가 레퍼런스가 있거나 그동안에 뭐 그동안의 결과물들이 좀 있어야 이게 또 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아무나랑 그 신랩이 이제 손을 잡지는 않고 말씀하신 대로 제 현장에서 네. 얼마나 많이 쓰이고 이 제품이 얼마나 우수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레퍼런스를 체크를 오랜 기간 한다는 점에서 이번에 이제 신랩과의 어떤 계약은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이제 제품보다 이제 월등히 차별화돼야 하고요, 먼저. 그리고 뭐 테스트 비용도 보고 뭐 평소에 일일 검사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수요가 일단 좀 돼야 수요가 충분한지. 이렇게, 네, 그것도 보고 또 검사자의 편의성까지 이렇게 아주 다각도로 여러 조건을 고려를 해서 이제 제품 경쟁력을 갖춰야 진입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는 처음에 헝가리를 이제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 신랩이랑 이제 계약을 하겠다는 네. 이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제 여러 다른 검진 센터들이랑 그러니까 그 좀 밑에 있는 검진 센터들이랑 계속해서 계약을 맺으면서 트랙 레코드를 쌓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신랩은 헝가리에서 이제 물론 시작은 헝가리에서 하겠지만 네네. 이제 앞으로는 유럽 전역에 한 50여 개 국가에 이 검진 서비스를 모두 다 제공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자, 헝가리를 시작으로 이제 점점 유럽 쪽에서의 시장을 넓히겠다라는 계획을 뭐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근데 저는 궁금해요. 이게 피플바이오의 알츠온이 피 한 방울로 내가 알츠하이머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좀 뭐 유전자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건지 뭐 원리가 뭡니까? 아, 네. 보통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치매는 하나의 증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은 그 치매란 증상을 유발한 한 70%의 원인이 되는 그 병의 치매가 이름입니다. 더 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그러면 왜 생기냐 이런 네. 원인은 사실 아직 명확히 그 규정된 건 없지만 그래도 그 대다수의 학계에서는 네. 그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런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 이 단백질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가 이제 걸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얼마나 많이 뭉쳐 있는지 이 뇌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면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피플바이오 알츠오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응집도를 측정하는 그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병원에서 CT 검사를 네네. 받거든요. 찍죠. 그런데 이제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들고 비싸죠. 사실 조금 나이대가 어리신 분들은 이런 걸 감히 받아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못 그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피플바이오가 개발을 한 거고요. 네. 이 피플바이오 제품 한 10만 원대 정도로 병원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혈액 한 방울 정도만 있으면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도가 얼마나 이렇게 뭉쳐져 있는지를 확인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요. 정확도는 85%입니다. 이 정확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네. 이제 경도인지 장애가 있거나 알츠하이머병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데요. 이 민감도를 측정한 값이랑 그다음에 당신은 알츠하이머병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걸 음성으로 확인해 주는 것을 이제 특이도라고 하는데 민감도랑 특이도의 평균값을 낸 게 이 85%입니다. 뭐 일부 임상 시험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어떤 임상시험군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가 나오기도 한다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요즘에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가 뭐 어르신들 뭐 물론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젊은 층에서도 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걱정이나 나이가 어리신 분들 걸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알츠온 우리가 실제로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에 관심은 점점 수요도 늘어날 텐데 사실 이게 매출로 바로 연결되진 않더라고요. 피플바이오가 뭔가 이게 실적이 그렇게 개선된다거나 이게 또 주가에 반영되면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알츠하이머병이 지금까지 이제 치료제가 확실한 치료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리 내가 이 병을 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조기 검진을 꺼리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고요. 무엇보다도 예전에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60대 이상 그 고령층한테만 이제 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건강검진할 때나 또는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내가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알츠하이머병 그쵸. 검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인식 때문에 치매 검사를 뭐 따로 구태여 받는 사람은 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이 사실 그렇게 폭발적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피플바이오가 이제 유럽의 이제 검진센터에 진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유럽 시장의 그 규모를 보면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이제 진단해주는 제품을 상용화한 곳은 사실상 피플바이오가 네네. 지금 유일하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내년에 분기 흑자를 회사가 노리고 있거든요. 매출은 한 40억 원대인데, 네. 상반기 기준 45억 원대. 네. 내년 상반기. 예. 그래서 이제
아직 그 유럽 시장 비중이라던가 뭐 혈액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하는 이 시장의 규모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피플바이오가 시장을 만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렇지만 체외 시장, 그러니까 진단 키트 시장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시장의 한 3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 혈액 진단 시장은 2020년에는 한 2조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2조 5천억 원까지 확대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중 37%를 유럽 시장 비중으로 가정하고 단순하게 추정을 할 경우 네. 2025년 기준 약 1조 153억 원 정도의 그 시장이 될 거다 이런 추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매출이 내년 정도에는 이름의 내년 정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서 이제 매출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회사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2026년에는 완전한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피플바이오 매출은 45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152억 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아직 흑자로 전환되진 않은 상황인데 이제는 유럽 쪽에 어쨌든 시장을 더 넓혔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흑자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피플바이오가 국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이 알츠하이머 관련된 진단 키트를 좀 팔고 있잖아요. 국내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전하고 있나요? 네, 국내 시장이 사실 매출의 60%를 대부분이죠.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국내 최대 건강검진센터랑 이제 계약을 할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점쳐지고 추진하고 있는 있나요? 네, 상황이고요. 이미 이제 한 800여 곳에 이 알츠온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피플바이오가.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큰 곳이 이제 건강검진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미 이제 국내 톱3 중에서 이제 2위와 3위에 해당되는 건강검진센터에는 진입을 마친 상태인데 네네. 이제 아직 1위는 지금 뚫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이 1위와의 계약이 유력하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네.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을 받아서 국민 모두가 이제 1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싸게. 가격에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계속 그 일정이 내년으로 이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건강검진센터에서 사람들이 좀 이제 PET 검사를 이제 받기엔 좀 부담스럽고 네. 나는 경도 인지 장애가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서 옵션에다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잠재적인 수요를 네. 보면은 2025년 기준 40대 이상 한 1,270만 명 정도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피플바이오가 더 매출 확대를 국내에서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매 치료제가 네네. 계속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 연말에는 일본 에자이랑 미국의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가 국내에 상륙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알츠온이 이 레켐비를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런 필수 검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무작정 100만 원 이상을 주고 펫시티를 그쵸, 네. 받기 전에 이 알츠온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밀집도가 적어도 이제 위험 수준 이상은 나오면 그 다음에 펫시티를 그쵸.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시장을 사실상 이제 피플바이오는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피플바이오가 치매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네네.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피플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뭐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켐비나 이런 치매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게 되면 어쨌든 그걸 처방받기 위해선 검사를 해보고 우리가 그 인지를 해야 되니까 이 검사의 초기 단계에 진입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내에서는 건보 적용이 만약에 된다면 시장이 확 늘어나게 될 수 있으니까 요거 두 가지 포인트는 계속 살펴보시면서 피플바이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 이번에 두 번째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급등하는 종목도 있었고 급락하는 종목도 있고 네, 이랬는데 자,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LNK 바이오가 LNK 바이오, 예. FDA 승인을 받았다는 주가가 소식에 쭉 갔습니다. 예. 네네 가볍게 상한가를 갔는데요. 포인트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통상 FDA 승인 신청 한 번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회사는 한 달여 만에 받은 겁니다. 오. 그것도 이제 6종 제품, 하나의 제품이 아닌 6개 6개를. 제품을 한꺼번에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투자자들이 환호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8개 추가 제품에 대해서도 또요? FDA를 다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LNK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히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또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제품들이 FDA 승인을 받은 거예요? 네, 그 높이 확장형이라고 조금 네네.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척추랑 그 목 경추 이런 뼈 관련한 의료기기 제품들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제 연구 개발을 해왔고 그 자체 개발한 제품들에 대해서 계속 승인을 받고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승인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더 8개 제품을 또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또 한번 이슈가 나오면 또 주가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PCL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에 급락했어요. 예, 국정감사 이슈 때문에 네,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좀 임상시험을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제 PCL 측은 이제 곧바로 아니다라는 이제 반박문의 입장문을 내서 네. 주가가 그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장 마감할 때쯤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채로 이제 네네.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제기를 한 건데 그 강소연 PCL 대표가 말한 그 녹취본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00명이 임상을 하게 됐지만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다. 뭐 이거 다 양쪽에 입 막으려면 여기 간호사 선생님들 뭐 입 막으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뭐 강 의원은 뭐 이런 녹취본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심사 28일 만에 허가를 받은 건 그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이제 PCL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서 사실인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삼광의료재단이라는 곳에서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다 거쳐서 이게 받은 거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에도 수출하고 하는 등 이제 성능은 우리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PCL 측의 입장문에 좀 더 그러게요. 좀 이렇게 반박에 수긍을 조금 더 한 거 수긍을 하는 아닐까?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네. 주가가 마지막에 조금 올랐기 네네네. 때문에 그건 네, 제 생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PCL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하고요. 네, 그 다음은 알겠습니다. 이제 JW 신약. 네. JW 신약도 좀 안 좋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중해제약의 계열사인데요. 그 여기가 이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서 3개월 영업정지를 처분받았다는 겁니다. 이 영업정지 금액이 350억 원에 달해요. 적지 않은 금액이라 주가에 영향을 바로 미친 것 같고요. 이제 매출액의 33%에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가 이야기하기를 3개월 동안 351억 원이 아니라 이제
1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351억 원이기 때문에 뭐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3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불법 리베이트 이슈로 주가가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JW 신약은 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죠. 뭐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뭐 정책들 다시 수립을 네. 하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로 이제 완전히 끝이 아니라 이제 더 잘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계속 그쵸. 내보이고 있고 회사 측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는 나름 새로운 전화위복이 대안을 될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331억 원 정도의 351억. 과징금을 받게 될다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JW 신약이 작년이나 뭐 연 단위 매출로 봤을 때 한 1,000억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 단위로 봤을 때도 작지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시청자분들 혹시 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계시면 요 사항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실지 아니면 좀 이번에 개선책이 나와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믿음을 주실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석지원 기자와 함께 바이오 제약 쪽의 전반적인 이슈들 또 관련된 모멘텀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현대차, 도요타,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해천 모엿, 용인 스피드웨이 아스팔트를 녹여버리다입니다. 이 아키오 회장이 제가 그 나이 봤더니 지금 거의 70세가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나이가 더 많은 요즘에 이건희 회장을 굉장히 좀 막 허공에 부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삼성그룹이 위기다 보니까 옛날처럼 뭐 애니콜을 모아놓고 화형식이라도 해야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뭐 위기라고 하는데 뭐 임원진은 사과가 있었으나 이재용 회장이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나 뭐 화형식 같은 어떤 무슨 그런 제스처라도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한번 가신 분은 돌아올 수는 없고 그 이제 남긴 유산들이 이제 막 뭐 거론이 되고 있죠. 뭐 자동차 광이었고 미술품 수직 광이었고 그때는 막 아유 저 부자가 무슨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그 만들어놨던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지금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뭐 정의선 회장 그리고 조범명 회장인가요? 이름이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 이게 만남이 또 이루어지는 장소가 됐잖아요. 이때만 해도 여기에 뭐 자동차 광이어서 자기 자동차 자랑하려고 여기다 깔아놓고 용인이 또 저기 인접해서 저기가 많잖아요. 삼성그룹과 인연이 에버랜드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스피드웨이가 있고 거기 미술관에 이제 엄청난 미술 작품들이 또 이게 유산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이거 포르쉐를 갖고 이때는 정말 정정하셨죠, 그렇죠? 좀 그 나이가 들면서 약간 지병이 이제 악화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지만 이때는 정말 아주 건강하신 모습으로 포르쉐와 함께 찍었습니다. 용인 스피드웨이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자, 지금 이제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지금 정의선 회장이 차를 타고 드리프트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N 도요타 가주 레이싱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선수들과 정의선 회장, 악기호 회장, 이 덩치는 정의선 회장이 훨씬 크더라고요. 둘이 안 왔는데 거의 약간 포켓남처럼 요 속으로 쏙 들어가시더라고요, 악기호 회장이. 근데 이제 그 현대 N은 이제 그 차세대 이제 브랜드고 도요타 가주는 그 자기가 악기호 회장이 만든 팀이에요, 레이싱 팀. 자기가 레이싱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 그 자기 본명이 아니고 요 저기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모리조. 드라이버명이 모리조예요. 모리조로 가주팀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얹혀가지고 드리프트를 탔는데 정의성 회장이 다음에는 자기도 드리프트를 연습해서 해보고 싶다. 어쨌든 간에 거의 70줄에 다 접어든 이 분들끼리 드리프트 대단합니다. 이렇게 좀 영인 스피드웨이 같은 이 합법적인 곳에서 해야죠. 가끔 뉴스에 나왔잖아요. 강남역 한복판 사거리에서 그 대낮에 약을 하고 드리프트를 하고 돌다가 무슨 1.5톤 트럭부터 버스부터 8대를 치고 도망가는 약간 그런 사회적인 벌레 같은 인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폭주족들을 교육해가지고 레이싱으로 뭐 이끌고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해커를 화이트 해커로 만들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인성이 바뀌질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이 먼저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당하게 돈을 자기가 많이 벌어가지고 스피드웨이에서 즐기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아스팔트 깎아먹고 열나는 거 여기 언론사 타이틀 요 기사 밑에 다 나왔어요. 뭐 아스팔트를 드리프트를 해가지고 막 타는 냄새와 열이 발생하고 막 연기가 발생했다. 뭐 여기서 그렇다고 누가 불법으로 범칙금 부과합니까? 아니죠. 멋있지 않습니까?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벌레 같은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하십시오. 자, 이 지금 둘이 나왔는데 이 덩치는 확실히 크죠, 정의선 회장이. 근데 드리프트 실력은 악기호 회장이 역시 모리조라는 드라이버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처음에 쇼런이라는 걸로 시작했는데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드리프트를 하고 막 이런 건데 드리프트를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 아스팔트를 다 갈아내면서 그 자국, 바퀴 자국을 다 내면서 하셨어요. 소울을 좀 쫄지 않으셨을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악기호 회장의 드리프트 실력을 보게 되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이재용 회장은 여기에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용인 스피드웨이니까 삼성그룹 거니까 자기네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석을 했죠. 그리고 조현범이네요. 조범면이니까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또 뒤에 이제 가장 덩치가 작으세요. 자, 한국타이어 회장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그룹차 회장 다 모였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게 다 이어져 있거든요, 결국. 삼성전자가 맨날 무슨 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저기 엔비디아의 뭐 슈퍼칩에 들어가는 HBM 어쩌고 하지만 지금 이 전장 쪽에서 다 엮여 있습니다. 그렇죠? 전장 쪽에서 자동차 전자장치 쪽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타이어를 만들고 여기는 그 전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차 로봇 산업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거죠. 이분들이 전부 다 이어져 있어요. 로봇 AI로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점점 똑똑해져서 자동차도 AI가 지배하는 이 자동 자율주행 시대 자동차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분의 만남은 아주 예사롭지 않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에 가보면은 나눈 얘기가 나와요. 자, 일단 이제 저기 자동차 회사가 전시를 했는데 자, 테슬라와는 좀 다릅니다. 물론 현대는 전기차도 해요. 근데 도요타 악기호 회장은 자기가 옳다고 말했죠. 왜 전기차만 강요하느냐. 나라에서 제도로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하는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오지선다로 해가지고 5가지 옵션을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나라의 정책은 이런 거라는 거죠. 1번 전기차 있고 2번에 뭐 수소차, 뭐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있어요. 나라에서는 2, 3, 4, 5를 다 지워버리고 정답지에 딱 1번만 놔뒀다 이거죠. 왜 그걸 강요하느냐 이거예요. 도요타 악기호 회장은. 뭐 그거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니까. 뭐라고 비판하고 있죠?
악기호 회장이 계속 저기 하이브리드 고집하다가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었으니까 괜히 허울 좋게 겉으로 뭐 소비자들한테 옵션 선택권을 줘야지 이러면서 시간 벌려는 야근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죠. 어쨌든 도요타 악기호 회장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하고 수소를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해주려는 이유고 전기차를 선택할지 수소차를 선택할지 하이브리드 차를 선택할지 내연기관을 선택할지는 미래의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물어볼 수는 없다. 그 누구의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선택을 그냥 강요해가지고 다 잘라버리는 거는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하이브리드를 한다. 근데 하이브리드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수소도 하고 내연기관도 하고 다 한다. 전기차도 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현대차는 이미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조금 주저앉았을 때 현대차랑 도요타의 주가가 살짝 반등하는 게 있었죠. 물론 테슬라가 또 급등했습니다만 이 지금 현대차에서는 이걸 전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용인 스피드웨이, 현대 N, X, 도요타 가주 레이싱이었잖아요. 그래서 현대는 N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N이 붙어 있는데 이게 롤링랩 N비전 74. 롤링랩이라는 게 랩이 연구소잖아요. 그러니까 롤링이 움직이는 연구소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어떤 현대차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의 어떤 집약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붙인 거예요. 롤링랩이라고. 이게 첫 단계가 아니거든요. 이전에 전기차 N비전이 있었어요. 전기차 N비전 74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단 형태의 전기차 RN22E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차 N비전 74는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세 번째로 나온 롤링랩 N비전의 세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했고 이 안에 보면은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최첨단 4세기쯤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전시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요타도 수소차를 전시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도요타도 수소차를 전시했습니다. 자, 도요타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코롤라는 이거는 어디 일본 여행 가면 많이 보지 않나요? 렌터카 가면 거의 다 이 차예요. 렌터카에서.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지 않나요? 이거는 되게 세련됐는데 이거 뭔가 옛날에 현대자동차 포니를 보는 듯한. 자, 근데 이게 바로 일본인들의 가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약간 매니아적인 측면, 그런 선호도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바로 저기 나온 차량이죠. 만화에 나온 차량이죠. 이니셜 D라는 뭐 남자분들 한때 뭐 스포츠에도 빠지고 이런 드리프트 만화에도 항상 빠지잖아요. 저도 영화 뭐였죠? 영화 보면서 왜냐면 이 실제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는 범죄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그 둘이 외길에서 막 드리프트를 하면서 달리다가 한 대가 저기 대교 밑으로 처박혀가지고 이제 부상당해가지고 내가 졌다 막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니셜 D에 나온 차량이에요. 이게 이니셜 D에 나왔던 그 차량이에요. 이니셜 D의 그 주인공이 아버지가 두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 차를 물려줘가지고 이 차로 드리프트 연습을 해서 드리프트의 왕에 오릅니다. 그 얘기가 이니셜 D예요. 1995년에 발매해서 2013년까지 연재되었던 만화고 거기서 나오는 그 차가 바로 A86입니다. 이 A86의 엔진을 수소 엔진으로 개조한 컨셉트카를 이번에 제시했습니다. 아까 전에 현대차 N74도 수소 엔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차로 대동단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대에 맞서가지고 수소차 전 세계 1위 현대차, 수소차 전 세계 2위 도요타가 만나서 대표 차로 전시한 게 다 수소 엔진 차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약간 전기차 일방 시대의 어떤 반대 의견을 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보였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받은 그 A86입니다. 똑같죠? 그 차입니다. 이렇게 이게 요즘엔 흔치가 않아요.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이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거. 이거 요즘에 없어졌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직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올드카의 매력이죠. 자, 여기서 헤드라이트가 여기가 열리면서 나와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나와요. 자, 이 이니셜 D고요. 이거를 수소 엔진 차로 개조한 컨셉트카가 전시됐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롤라입니다. 이거 저기 화려하게 지금 랩핑돼 있어서 그렇지. 이거 렌터카로 제일 많이 빌려서 탄 거잖아요. 일본 여행 가서. 이게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회장의 팀 루키 레이싱. 새로운 레이싱카입니다, 이게. 팀 루키 레이싱이라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의 그 레이싱 저희가 있어요. 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소를 탑재하는 차인데 수소 탑재 방식을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면서 수소 탑재량을 최대 1.5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연료통을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이나 다른 모형으로 변경 가능하게 만들어서 차량 탑재가 더욱 수월하게 만든. 그래서 수소 엔진으로도 이렇게 레이싱을 달릴 수 있다고 여기서 일단 레이싱 씬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를 밀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에 이어서 수소차를 밀고 있다, 도요타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현대차에서 내놓은 RN24가 지금 드리프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것도 수소 하이브리드 전기차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조범현 회장하고 조현범 회장하고 지금 정의선 회장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무슨 논의를 했을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도요타와 현대의 그 협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지금 이 로봇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공중제비랍니다. 자, 이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15년에 사족보행 로봇 스팟 개발한 것이고요. 자, 지금 이 로봇이 어디까지 갔냐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그룹이 됐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있는데 아틀라스입니다. 얘가 지금 공중제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을 잡은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발전했습니다. 지금 거의 사람 수준이죠. 공중제비를 해서 착지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 삼성증권에서 세계 완성차 업체 순위인데 2026년이 되면은 도요타가 지금 세계 1위거든요. 도요타, 폭스바겐, 그다음에 현대, 기아가 세계 3위예요. 근데 도요타가 지금 2위로 떨어지고 폭스바겐이 3위로 떨어지고 현대, 기아가 1위로 오를 것으로 2026년에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현대차랑 도요타는 완성차에서 경쟁 상대죠. 근데 수소차 업계, 아까 그리고 아키오 회장과 정의선 회장의 관계,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와의 로보틱스 협력 관계까지. 이게 적이자 동지인 이런 관계가 되겠죠. 자, 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까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공중제비 안에 있죠. 걔랑 TRI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거대 행동 모델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가속화하는 파트너십을 며칠 전에 체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봇과 자동차에서 계속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완성차 판매량에서는 경쟁 상대지만 지금 현대차와 도요타의 밀월 관계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어제의 약간 어떤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타이어의 지금 회장님은 왜 저기 참석을 했을까? 자, 이재용 회장은 그냥 물론 전장 기술에 영향이 있지만 용인 스피드웨이가 자기 그룹 거니까 온 그 개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찍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일찍 자리를 바로 떴고요. 나머지 3명이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타이어 그룹 회장과 아키오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나눴을까? 일단 한국타이어가 아이온이라는 브랜드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지금 현재 한온 시스템의 인수를 진행 중이죠. 한국타이어가. 근데 한온 시스템은 아시다시피 공조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한온 시스템이 그래서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신주 배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과정이 한국타이어가 한온 시스템을 인수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왜 타이어를 만들던 회사가 공조관리 시스템을 인수를 할까? 이 지금 전기차는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열폭주에서 지금 엄청난 사회적인 재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결국 한온 시스템이 열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결국 한국타이어 그룹은 이 열 관리 시스템까지 합쳐서 전기차용 타이어와 전기차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현대차 기아에 납품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이어져 있죠. 이게 한온 시스템의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의 열 관리 시스템을 결국 눈독 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왜 한국타이어 그리고 현대차, 도요타 이렇게 모였나가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여해서 끝까지 자리에 뜨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앞으로 미럴 관계는 더 강해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니셜 D에 아까 이제 눈을 딱 뜨면 너무 귀엽게 반짝반짝반짝이죠. 주인공이 열심히 드리프트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자 여기 있죠. 관성이죠. 관성 드리프트. 자, 드리프트가 막 멋있게 드드드득 하면서 돌잖아요. 근데 관성을 이용해서 브레이크가 거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기술이죠. 그래서 관성 드리프트 막 이런 겁니다. 자, 오늘의 한 주 매도표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도요타,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자, 이렇게 모인 게 상징적인 걸로 딱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날 어떤 이 지금 스토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스토리 안에 작은 단편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씬에서도 저 대사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도요타, 관성 드리프트. 네, 요즘 시장 보면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장중에 2,600선을 회복하나 했는데 다시금 2,600선은 내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좀 박스권에도 갇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오늘 좀 시장 진단 좀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좀 호재보다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가 좀 약하게 느껴지는데 특히 미국 증시 대비해서 좀 부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좀 어디서 찾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딱 이게 나눌 수 있는 게 미국의 대표 기업 엔비디아는 신고가를 냈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국의 1등 기업인 그 삼성전자는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제 양국 간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어쨌든 하이닉스가 정말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게 삼성과 같이 잘 나갔으면 지수가 아마 미국만큼은 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 예. 삼성은 이제 신저가가 좀 뼈아픈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하향 조정이 됐고 또 수출 모멘텀도 이제 올해 5월이 좀 좋았는데 그 후로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모멘텀 부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게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 2018년도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실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이 좀 커지는 것 같고 또 금투세 문제 관련해서도 지금 뭐 폐지 아니면 유예 정도로는 좀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명확하게 결론이 나야 심리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금 이슈도 해결이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래서 한국 증시는 뭔가 악재들은 좀 많이 노출이 됐는데 이게 해소가 돼야 딱 올라가거든요. 근데 해소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좀 눌려 있는 그런 네.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눌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또 외국인 수급도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외국인들 움직임 보면 방산이나 금융 이쪽은 그나마 순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도체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외국인들 지난 거래일까지 삼성전자를 3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고요. 역대 최장 팔자 흐름이었죠. 대장주를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한국 증시 전체에 대한 매도 흐름이 아닌가라고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다 팔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도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가 큰 것 같아요. 지금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결국 같은 업종인데도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산다는 건 한국을 떠난다 이거보다 한국 증시에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실망감이 크다 보니까 네. 이걸 좀 선제적으로 비중 줄이는 과정에서 근데 다른 업종보다 워낙 이 삼성전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많이 커지는
그런 양상으로 잡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근데 항상 그렇지만 미국 국채 금리 오를 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썩 좋았던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지금 중국이 부양책 발표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좀 어쨌든 좀 선택지에서 소외되나요? 약간 이제 소외된 모습인데 뭐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의 부진, 또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일단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 기조를 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특히나 이런 흐름이 강해졌고 이렇게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여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증권 결제액이 전분기 대비 37%가량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증시를 좀 팔고 미국 증시로의 이탈이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증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좀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대신증권에서 한 자료가 나온 걸 봤는데 예. 일단 11월, 12월은 계절적으로 항상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연말에 그 이제 내년 4월에 배당 받으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매수를 해서 연말까지는 보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은 이게 계절적으로 항상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도 프로그램 동반해서 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파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계절적으로 항상 11월, 12월이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는 최근 몇 년을 보면은 수익률도 좋았고 외국인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꼭 이번에도 그렇다는 거는 꼭 아니지만 과거 이제 데이터상 그럴 가능성은 높고 또 10월까지 또 많이 팔아놨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본다면 일단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하니까 거기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만약에 좀 완화된다면, 오늘도 보니까 HBM3 관련해서 뭐 대만 쪽에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엔비디아 뭐 조건부 승인 받은 것 같다, 이런 좀 뉴스들이 나온 걸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조금만 더 나와준다면 이런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외국인들 수급도 한번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거기에 어쨌든 미국 대선도 뭐 누가 되든 간에 끝나면 그 자체로 좀 불확실성은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11월부터는 좀 반전을 한 번은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급이 돌아오는 것부터 좀 함께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실적 시즌인 만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실적에 따라서 주가 명암이 크게 갈리고 있죠. 지난주에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잘 나왔고 HBM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관련해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지금 HBM 후발주 자격으로 봐야 할까요? 어떤 종목이나 업종 보고 계시다면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이게 반도체가 너무 좀 달리 움직이는 게 HBM만 좋은 것 같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전통 반도체라 그러죠. 그거는 여전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 실적에서도 그런 게 이제 얘기가 좀 됐었는데, 결국 PC나 스마트폰 같은 이제 전통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아마 그건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전공정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HBM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예상보다 훨씬 좋은 상태고, 물론 삼성전자 이거를 좀 효과를 못 누리지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하다 보니까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는 저는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이들도 사실 많이 빠졌잖아요,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장비 업체들, 또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데 거기에 또 HBM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최근에 검사 장비 쪽에서 테크윙, DI, YC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장비 납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ISC도 이제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지금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AI랑 HBM 관련된 기업들은 저는 어쨌든 좀 당분간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트럼프가 혹시 당선이 되면 전통 반도체도 한 번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아마 그 중국의 지금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전통 지금 중국의 CXMT가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는 그 약간 저가 반도체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의 그 물량 공사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통 메모리 반도체도 좀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되면 전통 반도체도 어느 정도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어요. 다시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우리나라 금리 향방으로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1월에 금통위가 한 번 더 있고 올해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이제 금리의 하락은 뭐 속도의 문제가 될 텐데 하느니 이번에 금리 결정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일단은 원래 미국 FMC보다 먼저 금리를 좀 인하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서울의 아파트 가격.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놓친 것 같아요. 타이밍을. 그래서 이제 좀 뒤늦게 10월에 이제 금리를 좀 인상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결국에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은 조금 좀 안정을 찾고 있고 근데 내수 경기가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일단 인하를 했는데 근데 다음에 언제 인하할지는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번 11월에는 금리가 좀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10월에 할 때 언지를 저는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도 봐야 되고 왜냐하면 또 미국과 지금 한국은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더 낮추는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1월엔 좀 동결을 해놓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안정화되거나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 이게 왜냐하면 금리 인하 또 하면 담보대출이 늘까봐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잠잠해지면 아마 내년에 다시 한번 좀 상반기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봤을 때는 좀 한 2번 정도는 올해 연내 좀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아쉽게도 8월에 못 올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8월에 못 내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10월에 인하를 하게 됐고 11월은 또 너무 좀 약간 이제 연달아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리는 게 좀 더 맞기는 한데 좀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이제 다가오는 11월 금통위에 대해서는 동결로 보는 전망이 지금은 훨씬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내수 그리고 부동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이야기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5일로 다가오면서 일주일 앞으로 부쩍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선을 이제 앞두고 대선 전망에 따라서 또 일희비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트럼프 당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 국채 금리가 또 튀기도 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 대선 기다리면서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전략 어떤 게 될까요? 근데 지금 시장은 그냥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그냥 움직이는데 네. 이게 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경합주에서 앞서고 있는 거 많이들 아마 알려졌을 거예요. 근데 원래 공화당의 이게 후보가 그 민주당 후보보다는 항상 이제 인구수가 좀 적은 데서 좀 이렇게 인기가 좀 많거든요. 이 줄을 보면 인구수가 많은 데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더 텃밭이다 보니까 전체 이렇게 유권자 수 대비하면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들이 항상 많아요. 네. 여론조사라면. 근데 그래서 경합주가 중요한데 경합주에서 최근에 특히 펜실베니아주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를 트럼프가 지금 이기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전국 득표, 그러니까 이 유권자 이 득표율도 트럼프가 소폭이지만 좀 앞서는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이러는 이제 해리스한테는 좀 상당히 좀 불리한 결과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더욱더 좀 트럼프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는 계속 좀 오르고 있고 네. 또 오늘 물론 이제 국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죠. 사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란에 그 이제 주말에 공격했을 때 석유 시설 타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계속 얘기했죠. 자기는 유가를 안정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트럼프 쪽으로 기운 건 사실이지만 근데 대선 결과 누가 됐든 간에 사실 증시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누가 되든 큰 성과는 없었기 때문에 업종마다의 좀 차이는 있지 증시 전체적으로는 미국은 꾸준히 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누가 되든 미국 증시 영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제한된다. 그리고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선거 앞두고 보통 빠지는데 이번에 올라 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미국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는 좀 속도 조절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의 말씀이시죠? 아니 지금 정도부터. 지금 정도 이제. 네, 왜냐하면 이제 미리 좀 선반영한 감도 있고 원래 선거 전에 보통 좀 빠지거든요. 불확실하다 보니까. 네. 근데 9월, 12월 다 올라버렸어요. 10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이후까지는 조금 쉬었다가 제 개인적으로 한 12월부터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가 지난번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좀 좋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게 책정이 되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 증시 입장에서만 봤을 때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더 우리에게 유리할까요? 어떤 좀 시나리오가 최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되는 게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해요. 해리스가 됐으면 왜냐하면 좋겠네요. 지금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이제 해리스가 되는 게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니까 네. 좋을 수 있고 근데 아시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를 너무 세게 부과하니까 우리는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불확실성 우리 2018년도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되는 게 유리한데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좀 트럼프 쪽이다 보니까 시장은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예. 다만 우리가 봤을 때 무조건 그럼 트럼프가 되면 이제는 또 2018년처럼 또 안 좋아지겠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25%였거든요. 지금 1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대신에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거의 정확히 미국이 채워버렸어요. 그만큼을. 그러면 중국은 60% 관세인데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 10%입니다. 이제 중국과 한국은요. 옛날처럼 한국이 중국에 중간재 주고 중국이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철저한 경쟁 국가가 됐어요. 네. 같은 걸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정책이 정말 세잖아요. 네. 우리보다 훨씬 세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이걸 잘 대응만 한다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이 그만큼 이제 경쟁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미국에 특히 수출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또 수혜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그냥 2018년처럼 너무 저는 공포심은 갖지 말자. 다만 단기적으로 됐을 때 약간의 좀 부담은 되겠지만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좀 달린 거니까 너무 과도한 우려는 좀 저는 자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역시 투자 전략상으로는 해리스 트럼프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그런 쪽이 제약바이오, 원전, AI, 또 우주항공, 또 암호화폐 같은 가상자산 이런 쪽은 대부분 좀 정책들이 좀 비슷하거나 물론 트럼프가 더 센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거는 좀 공통 분모니까 이런 쪽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리스냐 트럼프냐, 트럼프냐 해리스냐. 지금 그걸 좀 많이 따져보기보다는 공통 분모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누가 되든 또 우리가 잘 어떻게 또 대응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1,400원대 위까지 오른다. 1,450원 이야기도 아까 뉴스에 나오던데 환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환율이 이제 한 정부 관계자가 1,400원이 뉴 노멀이라 그랬다가 좀 갑자기 또 이게 삭제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긴 네. 있었는데 어쨌든 1,400원이 좋은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네. 근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고환율이 예전과는 다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이게 뉴 노멀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게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뭐 1,300원, 1,400원 가면은 위기였거든요. 한국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나 뭐 우리나라 외화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출도 어쨌든 뭐 마이너스 성장 아니잖아요. 수출도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기업들 실적 삼성이 안 좋다고 해서 삼성이 연간 지금 분기당 9조 벌었거든요. 안 좋은 실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달러가 강해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좀 국채 금리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오르면 또 달러가 올라가고 또 일본이 최근에 엔화가 또 너무 약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위기 때문에 뭐 이런 이제 그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좀 구조적인 부분도 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미국 투자 워낙 많이 하시잖아요. 네. 과거에 비해서. 또 한국 기업들도 미국에 지금 공장을 많이 짓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예전보다는 훨씬 늘어났어요. 이게 위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뉴 노멀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환율이 다시 올라버렸기 때문에 저번에 1,310원 갔을 때는 또 많이들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거 수출주 또 어떡하나. 근데 지금 반대로 또 오히려 올라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뭐 너무 우리나라의 위기가 뭔가 생겨서 오르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환율로 수혜를 보는 업종에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1,400원대 위까지 오른다고는 보세요, 혹시? 근데 거기까지는 오른다는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달러가 더 강해진다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미리 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안정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400원 넘는다 해도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도 고환율이고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실적 이슈도 있고 변수가 여러모로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 시기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내 증시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좀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소외받는 건 정말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심할 정도예요. 네. 옆 나라나 뭐 다른 나라 다 좋은데 한국만 지금 못 가고 지금 PBR이 0.9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한국에 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PBR 정도인데 사실 딱히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문제. 근데 삼성전자는 저는 극복할 거로 보고 있고 HBM3라는 이 제품을 누구보다 엔비디아 젠슨항이 아마 삼성 걸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일 밴더 제일 싫어하거든요. 하이닉스 거만 쓰면 리스크가 큽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업체를 쓰고 싶은데 그게 조건이 안 맞았겠죠. 그래서 결국 언젠간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한국 증시 지금 PBR 0.9배 이하일 정도의 펀더멘탈은 지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좀 과도한 좀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 증시 저는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 지금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좀 전략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계속 너무 지수보다 업종과 기업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으로는 지금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역시 그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좀 저는 담아가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 요즘에 미국에서 천연가스 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 운영하려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LNG 관련주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트럼프가 될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지금 일론 머스크랑 좀 손을 잡은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되는 게 결국 우주 얘기 아닐까. 우주를 되게 또 좋아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일론 머스크는 또 전 세계 지금 최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갖고 있어서 그게 또 맞물릴 것 같고 또 연말에 이제 외국인도 그렇지만 보통 11월, 12월 되면 또 고배당주들 관심들 많이 가지시니까 고배당주 중에서 은행처럼 너무 오른 거 말고요. 좀 못 오른 고배당주들도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네. 고배당 관련 기업들도 포트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11월, 12월 한번 대응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 증시의 저평가는 과도하다고 보고 계시고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 쪽에 무게를 실고 계시네요. 반도체, LNG, 우주, 고배당주 쪽으로 좀 눈길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압축 도와드렸고요.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전망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쪼록 만에 좀 반등 오랜만에 나타나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목마르시죠. 삼성전자 5만 원대라는 게 일단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뭔가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묵묵부답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목소리를 들어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재용 회장의 침묵이 너무 길다라는 오늘 앵커 브리핑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난주였죠. 이건희 전 삼성전자 선대 회장의 추모 4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삼성그룹 내에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고 이 행사에 이재용 회장도 참석을 했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수뇌부들이 모두 참석을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재용 회장의 뭔가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뭔가 해법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전히 이재용 회장은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이건희 전 선대 회장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건희 회장은 그전에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지? 어떻게 삼성을 이끌어갔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주말 사이에 이건희 전 선대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곱씹어 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런 말들 중에 저는 인상에 남았던 말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문득 떠오른 이건희 선대 회장의 말 첫 번째. 93년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뭐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야기 말고 저는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더 와 닿더라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인류가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안 변하면 인류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지금 위기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를 단행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1.56, 2.56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98년에는 또 한 번 이 IMF 위기나 전반적인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이나 이런 재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닌 원칙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과 혁신과 앞으로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자극하는 말을 했죠. 어쨌든 이건희 선대 회장은 뭔가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직원들이나 전 삼성 가족들을 자극하는 말을 통해서 긴장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변화해야 하고 혁신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늘 줬죠.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그런 말을 많이 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지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또 어떤 이야기가 저는 떠올랐냐.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95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전으로 한참 뭔가 피크를 올리려고 할 때 뭐 탱크주의 이런 이야기 나왔었죠. 품질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휴대전화, 휴대폰의 불량률이 무려 11%가 나왔는데 이것에 이건희 전 선대회장이 분노를 하면서 지금 불량 나오는 거 다 가져와서 불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미 공장에서 이렇게 화형식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나 자극했죠. 품질로 이제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삼성전자를 또 한 번 부활할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자극하는 그런 행사, 뭔가 눈에 보이는 행사였지만 어쨌든 이것이 자극이 되면서 삼성전자 전반으로 품질을 개선시켜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이 세포의 DNA에 인식이 되고 각인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HBM3, 엔비디아 퀄 테스트 계속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그 퀄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자극과 그 앞으로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건희 선대회장의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말도 떠올랐는데 역시 뭐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인재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건희 회장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직원이 100%, 100이라고 봤을 때 나쁜 쪽 5%와 좋은 쪽 5%, 어느 사람, 이 좋은 쪽 5%가 출세하는지 아니면 나쁜 쪽 5%가 출세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90%의 삼성 인재들은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출세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90%도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쁜 쪽의 5%가 출세하고 승진하는 그런 인사구조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삼성그룹 내에서는 나쁜 쪽으로 90%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근에 우리 삼성에서도 기술, 테크 쪽의 인사들을 좀 소외시킨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삼성전자 지분 내부에서도 이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결국에 이재용 회장이 뭔가 키를 쥐고 메시지를 던져야 삼성전자가 바뀌고 시장에서도 평가가 달라질 테니까요. 결국 이재용 회장이 돌파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과감한 인사개혁 11월 말에 삼성 사장단 인사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올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이건희 회장이 등기임원에 복귀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책임 경영해야 되니까 이건희 회장이 복귀하게 될지도 이재용 회장이 복귀하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미래 전략실 부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돌파하게 될지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일대 회장을 따라갈 만한 이대 회장이 좀 어렵지 않나. 네. 이재용 회장 입장도 힘들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주가 힘을 내주고 있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좀 활기가 돌려고 노력은 해주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고려아연의 주가가 또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좀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네. 그래도 잘 지켜보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2부 저희가 오전 시간 책임지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후에도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